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지가 드는데 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얼마에 팔까에 대한 관점은 그거는 투자가 들어갈 때 미리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쉬었던 섹터의 반등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시죠. 그러면 자, 지금 그 LPR, 중국의 그 우대 대출 금리 이게 좀 내리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하 그 정책을 좀 썼죠. 네. 그러면서 당일날에는 그렇게 항생 지수도 그렇고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외국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중국 증시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주변 환경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시 자체가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지수가 이제 춘절 이후에 지금 주가 지수를 제가 띄워놨는데 상해 본토가 한 3,000선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지수가 돼요. 3,000이라는 자리는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10년 기준으로 제가 요 표시가 된 거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2015년도에 한번 빵 날아갈 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07년 이후 거의 7년 주기설이었는데 요거 이후로 딱 중심선을 가만히 보면 상해 증시가 3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럼 3천 정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은 건데 연휴 기간에 사실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춘제 기간 동안에 중국의 내수 안정과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 지표를 나왔고 어제 우리가 부동산 대출 금리의 기준이라 되는 그 대출 우대 금리 5년물 금리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5bp도 아니고 보통 보면 5bp, 10bp 내리거든요. 0.05, 0.1 어제 25bp 정도로 내렸어요. 네. 그래서 한 4.2 정도에서 3.9로 나르는데 제가 조금 그리고 나서 좀 중국 관련 자료를 봤더니 그게 당장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월 달인가요? 주택 거래량인가 감소가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금리 자체를 내려줌으로써 우리를 놓고 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이게 이제 주택 뭐 중국 5년물짜리가 그 LPR이 거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와 기저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가 침체되면서 자율적으로 실제 금리 자체는 4%가 안 됐다는 이 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뭔가 무릎을 탁 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4.25에서 3.9, 4.2에서 3.9로 내린 것 자체가 그냥 퍼센테이지 이 폭만 놓고 보면 25bp니까 많이 내렸다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뒤늦은 인하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후행적으로 같이 갔다는 거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금리, 대출 금리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1년물 금리를 내리지 않은 거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 기준금리거든요. 그거는 현재 3.45%를 유지하는데 작년인가 한 5bp 정도 한번 내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나름 디플레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생각보다 여기 중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개인들 소비자 대출가 직결되는 이 1년물 금리를 내리는 건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과연 제조업과 수출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 보시고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도 3월 초에 열리는 정협과 전인대로 대변되는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본 거는 중국이 그래도 LPR을 취하고 이런 것 자체는 중국 변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장중 10시 전후에 우리가 뭐 급하게 뭐 맨날 보긴 합니다. 10시 반 전후에. 그 정도는 제가 지난주에 홍콩 증시가 5천 대비해서 10% 올라오면서 좀 완화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이상 좀 이쪽이 좀 괜찮아지면 네.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변수는 이제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너무 또 중국 아닙니까? 대표님? 언제 또 확 변할지 모른다. 꼭 그런 것보다 변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이 이게 뭐 숨 붙여 준 거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애지간해서는 쉽지 않아요. 이게 하여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산소호흡기.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왜냐하면
26일 날 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있잖아요. 이게 또 세로 뉴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저 PBR주 중심으로 또 가지 않겠냐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도 지금 생각보다 이벤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2월달 마무리 이벤트가 되게 되면 2월 말에 발표될 미국의 2월 공용 동향 그리고 정확하게 3월 2주차 정도에 이제 발표될 2월달 CPI 쪽으로 바통을 넘기는 거거든요. 지금 3월에 미국의 금리나 확률은 뭐 거의 지금 동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기술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처짐이 있다면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의 탄력성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건 급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가파르게 추가적으로 램핑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대동유사한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밸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제 판단으로는 약간 빨리 움직였다 생각을 합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이게 2월 달이기 때문에 3월 달도 좋아 보이는데 이 2월 달에 6%의 코스피 상승에는 충분히 일정 부분 여러 가지가 오버슈팅이 된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뭐 이게 지수를 맞춘다는 게 제일 어렵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의 매수 강도는 둔화될 것 같아서 가장 조금 이제 뭐 이거는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대차를 되게 좋게 이야기하고 뭐 많은 투자분들이 같이 아마 수익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많은 질의가 드는데 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무조건 기다린다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주가라는 게 없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월봉을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의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빨리 가게 되면 그 어떤 섹터들도 후유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급하게 파세요 사세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주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바로 현대모비스도 대변된 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내가 평균 단가를 장이 조금 늘어질 것 같은데 평균 단가가 30만 원이라고 모비스가 뭐 한 28만 원이라고 해요. 급하게 매수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밑에서 산 사람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딱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 손익 단가인데 하시는 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드린다면 그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만약에 그 와중 중에 뭐 매매가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주식들,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놀면 안 되니까 논단 말은 좀 그렇고 그러면 한 두 가지 캐즘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은 또 3월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뭐 현대차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추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이런 건 3월 중후순에 이제 볼 반류 관련들이고 그런 거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2주, 3주 정도 있게 되면 아까 중국 이야기 하셨잖아요.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재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꼭 중국 관련이란 말은 좀 그렇고 그냥 소비재란 표현도 좋아. 이게 왜냐하면 중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관련 화장품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중국 경기가 지수가 오른다는 중국 소비재의 성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많이 올라서 꼭 그런 건 아니라 원래 실리콘토라든지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중소해주긴 한데 화장품주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건 중국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국내 잉글우드랩이나 코스메카나 뭐 센시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 코스피 단에서는 뭐 밸류업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고 근데 이거 지금 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밸류업이랑 크게 상관없고 어느 정도 봄철로 넘어가면서 소비재 종목 쪽에서는 개별주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밸류 관련주 쪽에서 움직였습니다만은 실은 이런 종목들도 봄철로 가면서 조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월 말이면은 3, 4, 5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원래 1분기 쪽은 실적 안 좋아지고 4분기, 5분기 쪽으로 갈 때 의류나 패션 유통 쪽이 보통 다시 겨울 좋았다가 1분기 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역발상으로 SM 같은 엔터주들도 바닥에서 지금 자리를 잡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라는 게 뭐 고점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처럼 막 야수의 심장으로 막 순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고 레버리지를 하신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릴 때 근데 장이 있잖아. 이 조금 늘어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도주도 별로 없고 뭐냐 그럴 것 같아. 그럴 때는 차라리 쉬었던 섹터의 반등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그 쉬었던 섹터에 거기 막가는 실적 좋은 화장품 중 하나 있고요. 엔터주들도 다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이브나 SM 같은 관련 기업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보니까 조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아휴 뭘 안정이야 내가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거니까 좀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시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장비로 가는 게 낫습니다. 배터리 장비죠.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 씨의 차트를 뿌렸는데 꼭 윤석만 하는 게 배터리 장비 중에서도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실제 장비주 중에서는 우리가 전국 공정 전단에 있는 공정이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윤성의 버시 있고 TSA가 있는데 TSI는 변동성이 좀 작고요.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원래 통계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개 툭툭툭 치지만은 2차전지 장비주들의 지금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자체가 다 너무 좋거든요. 심지어 PNT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가라는 게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무슨 주식을 차트를 보고 사냐. 차트는 수급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좋다고 앞으로 시세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차트가 좋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매수 시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살 때에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싸게 사는 게. 네. 어떻게 매수할 때 좀 팁을 하나 좀 주시죠. 어떤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지. 바닥이라는 건 사실 정해진 바닥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얘가 일본 캔들 76개를 보면 이게 바닥이 되는 거고 일본 캔들 970개를 보게 되면 그냥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닥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주가가 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눌림목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성향 자체가 뭐 단기 트레이더다. 내가 주간 정도 두 자릿수를 놓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기준이 딱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기 60일선, 장기 60일선, 중기 21선, 단기 5일선 그런 관점에서 배열이 늘어졌다가 배열이 좁아지는 구간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저는 21선을 건드릴 때 신호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최근 행세했던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정도 올라 있으면 그 위에서 가격이 모두 다 매수 가격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잃을 수 있는 가격대는 밑에 10% 이내로 좁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대부분 투자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잘 못해서 다들 한때 나 30% 수익 났었는데 20% 수익 났었는데 근데 못 팔아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 분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본전 와가지고 파는 분도 있고 허다하단 말이에요. 매도의 기술이 이제 매수의 기술은 바닥 종목들은 사실 타점을 잡기보다는 캔들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 매수 뭐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이게 신성 델타처럼 예를 들어서 매수의 기술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 내에서 5% 등락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이평선 주의가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데 매도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가는 거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개인이 팔고 싶은 가격대를 계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 20, 30, 40으로. 그러면 8만에 산 사람은 30%면 10만 4천에 파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10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투자가들마다 전 거래량의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12만 원이지만은 여기 12만 원대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의 심리와 강도 여기가 다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는 똑같은 가격대지만은 어떤 가정으로 올리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저점에 대한 물량에 대한 저항대를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을 시에서 매수 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얼마에 팔까에 대한 관점은 그거는 투자가 들어갈 때 미리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잃을 수 있는 손실의 리스크가 10%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1차 매도 목표가는 10%에서 30% 이상 물량을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국내 어떤 그 변수로 떠오를 만한 거 그런 또 변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데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몫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계속 좀 이어질지 요즘 좀 매수 강도가 떨어지면서 좀 불안해요. 그거는 바로 딱 그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밸류 프로그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늘 하는 드린 이야기가 시장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결과적으로 올렸는데 이 밸류 프로그램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아니면 회의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으로 붕 떠 있는 원화가 안정적인 것도 외국인 매수가 없었다면 이보다 훨씬 레벨이 높았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를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오히려 그때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실망하고. 네, 이미 그렇지 않아도 약간은 연기금들이 조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에서 돈을 빼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창봉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